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나이들매 대하여 박혜란. 웅진 지식하우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다들 찬바람이 부는데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벌써 오리털도 꺼내놓고 이번 추위를 단단히 준비 중이랍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영상을 빨리 안 올려드려서 어디 아프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괜찮고요. 요즘 낮에 외부 녹음실에 녹음이 많아서 하루 종일 녹음을 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주말에만 시간이 나서 유튜브 영상을 주말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평일에는 저도 주부인지라 집에 와서 아이들 먹이고 챙기고 하느라 밤에는 도저히 녹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짬짬이 책을 읽고 이번엔 어떤 책을 고를까 이것저것 책도 보고 낭독해서 영상도 만들고 나름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체력과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은 꼭 올려드리고 싶어서 천천히지만 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 잊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좋으시다면 함께 가주시죠. 참, 저 이번 주에 드디어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돼서 너무 기뻤답니다. 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좋아요가 많은 영상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 영상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또 그 영상을 보고 제 채널에 놀러 오셨다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제 오디오북을 다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는 게 저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1만 명 달성한 거에 너무 신이 났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에 확 꽂힌 책입니다. 나이들매 대하여라는 제목의 여성학자 박혜란 님이 지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난 책입니다. 초판은 2001년 11월에 한 책인데요. 저는 도서관에서 가끔 책을 고르는데 그만 이 책 제목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감이 무엇일까? 난 과연 어떻게 늙을까? 지금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늙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게 고민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은 여성으로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나와 남편은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겠구나. 어린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된 후 부모는 이런 마음이 되겠구나 하며 책을 통해서 저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의 모습에 대해 살짝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정년퇴직은 잘 하셨는지, 주부로서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떤 걸까?
우리 잘 늙어가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마 누구나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의 책 박혜란님의 나이 듦에 대하여를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도 즐거운 감상 되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 듦에 대하여 박혜란. 네, 박혜란 작가님은요, 1946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1974년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10년간 아이 셋을 키우다가 1984년 39의 나이에 이대 대학원에 다시 입학하면서 전업주부에서 여성학자 박혜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까지 열정적인 여성학자로 베스트셀러 저자로 밖의 나이도 아내 나이도 다 잊은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몸이 자꾸 말을 걸어왔고 급기야는 평생 진통제 한 번 안 먹고 살던 무쇠 체질에서 일주일 동안 남의 피를 보충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하는 응급 환자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궁도 난소도 없어져 버린 그에게 여자의 몸과 나이는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특히 늙음은 추함이고 악함이고 약함이라는 고정관념이 유난히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나이듦과 몸의 변화에 대하여 이제껏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담론들을 그가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예전과 같은 혈기왕성함은 다소 사라졌지만 대신 인간미와 삶의 깊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확인합니다. 저서로는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삶의 여성학, 남성을 위한 여성학, 변경에서의 일련, 여자와 남자, 소파 전쟁 등이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부터 저와 함께 감상하시죠. 프롤로그, 엉뚱한 사명감. 살아간다는 건 곧 나이 든다는 것이지만 자신이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달릴 때는 모른다. 하지만 늘 달리기만 할 수는 없다.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추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어느 만큼 와 있나 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길을 갈 것인가 내다보게 되는 거다. 남들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랬다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30대가 다 가던 무렵까지 나이를 의식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틀을 벗어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던 세대답게 몇 살에는 결혼을, 몇 살에는 출산을 하는 식으로 나이에 맞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긴 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몇 살에는 입학을, 몇 살에는 졸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나이는 내 밖에 있었지 그게 내 속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39살이 되자 나이가 나에게 느닷없이 말을 걸어왔다. 이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나이를 먹지 말고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 좀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냐 나를 부추겼다.
나는 앞으로 10년쯤 더 나이 든 내 모습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결심으로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았다. 그리곤 갑자기 전보다 몇 배나 바빠진 생활 때문에 밖의 나이도 내 안의 나이도 다 잊었다. 그런데 50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했다. 마음은 나이 먹는 것을 잊었을지 몰라도 몸은 쉬지 않고 나이를 먹어갔는데 왜 그걸 모른 채 하느냐고 경고를 보냈다. 마침 그때까지 별 굴곡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 남편의 사업 실패라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내 삶은 잠깐 휘청거렸다. 너무나 고요해서 지루함까지 느끼던 안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깨달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인 타격은 금방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오래갔다. 10년 이상 쌓여온 과거를 겨우겨우 다독거리면서 버텨온 내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치자 심신이 모두 용량 초과 상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실은 몸이 말을 걸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나는 바짝 몸과 나이라는 화두에 골몰하고 있었다. 일단 몸과 나이가 관심의 줄기로 떠오르니까 그전엔 깊은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일들이 새삼스레 의미를 지니고 떠올랐다. 평소 나는 누구나 늙는다고 마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다는 듯 태어난 척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나이 듦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싫어했다. 또 간간히 노인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그것이 나하고는 동떨어진 그냥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만 건성건성 대했었다. 하지만 이제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나는 자신의 나이 듦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 계신 친정과 시집의 두 어머니, 나이 들어가는 큰 시누이와 두 동서들, 10여 년간 함께 뜻을 펴온 친구들, 그리고 사춘기를 함께 보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여성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쓰고 싶었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갔고, 다만 지금 현재 나이 드는 이 느낌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싶다는 욕구만 나날이 커져갔다. 마치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든 후에 다 잊혀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게다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엉뚱한 사명감까지 나를 들쑤셨다. 때마침 여성신문에서 에세이 연재를 요청했고 나는 나이 듦에 대하여라는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리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철학자가 아니라 생활인일 뿐이었다. 나이나 몸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끌어내기엔 내 시야도 지식도 너무 짧았다. 게다가 난 별것도 없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책을 3권이나 써댄 못 말리는 수다꾼이다. 처음에 야심찬 계획은 이내 꼬리를 내리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무슨 중대사나 된다는 듯이 시시콜콜이 펼쳐놓다 보니 철학은커녕 주제조차 날아가 버린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이 되고 말았다. 글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몸이 더 나빠졌고 드디어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생겼다. 계속 경고를 해도 무시를 당하자 몸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덕분에 나는 나이와 몸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를 얻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몸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당분간 내 몸을 달래는데 온 힘을 쏟기로 마음먹었다. 대부분의 바깥 일을 끊고 아주 최소한의 사회활동만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 짧은 에세이를 쓰는 것만으로도 헉헉거리며 살았다. 글은 이제 글이 아니라 삶이었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글은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끔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의 특별할 것도 없는 신변 잡기를 공개한다는 게 너무 뻔뻔스러운 짓이 아닌가 반성하기도 했다. 처음엔 홍수처럼 넘칠 것 같았던 말이 몇 주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을 때는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글을 중단하고 싶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중구난방 맥 빠지는 글을 읽고 동감을 표해온 여성들이 의외로 많았다. 10대 소녀로부터 재미있어서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꼭 찾아 읽는다는 말을 듣곤 도대체 저렇게 어린애가 어디서 재미를 찾는지 정말 궁금했다. 특히 같은 또래 여성들로부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다는 말에서는 오히려 내가 큰 위로를 받기도 했다. 몸 때문에 석 달 정도 쉰 것까지 합쳐 꼬박 2년 동안 잘도 써댔다. 그리고 연재가 끝날 쯤 나는 몸과 마음에 서서히 기운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집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덧 나는 몸을 다독거리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갔다. 나이와 몸에 대한 글쓰기는 나에게 나이와 몸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준 길이 되었다. 글쓰기는 곧 삶의 방법이었다. 나에게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믿는 만큼 살아낸 아이들을 편했던 웅진에서 이 에세이의 주제를 살려 책을 내자고 제안했을 때 난 무척 망설였다. 나로서야 반가운 제안이지만 이런 정체불명의 글을 책으로 펴낸들 누가 읽겠느냐는 출판사의 입장을 배려한 때문이었다. 주간 신문에 연재하는 것과 출판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재테크도 처세도 명상도 아닌 나이 들어가는 한 젊은 여자가 자기의 삶과 생각을 두서없이 까발려 놓은 이런 글을 찾아서 읽어줄 독자가 과연 있을까? 솔직한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책을 내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 다만 주제는 그냥 지켜가되 모든 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는 편이 훨씬 쉬운 작업이 될 터이지만 이 글을 처음 쓸 때의 그 마음을 그냥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손을 보기 시작하니 새로 덧붙이고 싶은 글들이 생겨났다. 결국 새로 쓴 글이 더 많아졌다. 특히 맨 뒤에 실린 3편의 글들은 연재 이후 해외에 나갔을 때 겪고 느낀 것들로 앞의 글들로부터 멀찍이 벗어나는 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묶어두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기억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서둘러 끼워 넣는다. 난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뻔뻔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나마 살아가는데 위로가 될 작은 조각을 건져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냥 재미를 느끼기만 해도 좋고. 텅 빈 집.
겨우 2살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이들인데도, 그래서 세 아이들 모두 20대 청년이 되었음에도 막내는 왜 항상 어리게만 생각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엄마들에게는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큰애, 둘째, 막내를 대할 때 말씨와 표정부터 저절로 달라지니 이런 엉터리가 또 있을까? 아무튼 그 막내가 지난 봄 군대에 들어갔다. 다 큰 장정한테 이게 웬 과잉보호냐는 남편의 맹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그를 설득해서 논산훈련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게 만들 정도로 난 마음이 짠한 걸 숨기지 못했다. 훈련소는 입구에서부터 마치 축제 분위기를 풍겼다.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까지 함께 온 일행이 최소한 5-6명은 되는 것 같았다. 남편은 자신이 군대에 들어가던 때와 비교하여 격세지감을 느끼는지 연신 혀를 찼지만 나는 과잉보호하는 엄마라는 누명을 벗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눈시울이 붉어지기는커녕 여느 때처럼 생글생글 미소를 띠는 막내를 들여다보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 휑하니 빈 듯한 집이 나를 맞았다. 한나절 만에 집이 요술을 부린 것 같았다. 막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다니. 둘째가 자기 집을 사서 독립해 나갔을 때도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지 집이 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도대체 막내의 존재는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고 아직은 세 아들이 몽땅 다 떠난 것도 아니다. 큰아이가 아직 집에 남아있다. 그런데도 큰애는 이미 집을 떠난 것 같다. 현역 대신 건설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간 큰애는 며칠씩이나 얼굴 보기가 힘든 하숙생이었기 때문이다. 1년 넘게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느라고 집을 나가 있었던 큰애는 요즘 내가 한창 잠들어 있는 새벽 6시경에 집을 나가서 내가 이미 잠이 든 자정을 전후해서야 집에 돌아온다. 집에서 밥을 먹는 적은 거의 없다. 큰애가 다니는 회사는 사람을 쥐어짜기로 정평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사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부려먹지는 않을 터이다. 아마도 퇴근 후에 사교 생활이 아주 화려한 것 같다. 바지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질 때마다 연극이나 영화표가 한 움큼씩 나온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할 시간이 없으니 꼭 연락할 사항이 생길 경우엔 거실벽에 걸어놓은 조그만 칠판, 화이트보드에 적어놓는다. 내일 저녁 할아버지 제사에 꼭 참석 요망이라든가 엄마 아빠 배감 온천 4박 5일 갔다 옴이라든가 훈 고등학교 동창생 아무개 꼭 연락 바람이라든가 혹시라도 그냥 지나칠까봐 느낌표를 2-3개씩 덧붙여서 막내도 떠났으니 이젠 내게 재롱을 피워야 한다고 엄포를 놓아봤지만 큰애 얼굴을 보기란 여전히 가뭄의 콩나기다. 오히려 막내 밥 해줄 일도 줄어들었으니 이젠 진짜 해방을 즐길 때가 아니냐고 느물거릴 뿐이다. 그래 맞아. 이젠 정말 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자고 다짐해보지만 그것도 잠시. 공연히 서성이며 이방서방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죽인다. 보지도 않을 TV를 켜서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정막을 지워버린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이 공간이 아무래도 나하고 걸맞지 않은 것 같기만 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처럼 고요하고 텅 빈 공간에 놓여본 적이 언제 있었단 말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곳은 언제나 좁고 시끌벅적한 곳이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3칸짜리 개딱지 같은 집에서 6남매가 복작거렸다.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살던 12평짜리 아파트는 아이들 장난감만으로도 공간이 모자랐다. 막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 우리 집은 늘상 어린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의 마실터였다. 애 맡길 사람도 없었고 자가용도 없었던, 그래서 혼자만의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지냈던 30대. 그때를 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지칠 줄 모르는 수다로 그런대로 무난히 건널 수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 우리 집은 또 다른 북적거림으로 항상 소란스러웠다. 도시락을 3-4개씩 싸느라고 새벽녘부터 설쳐야 했던 그 분주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남기고 뛰어나간 아이 뒤에서 연이어 3번씩이나 아파트 건물을 통째로 부술 듯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면서 닫히던 현관문. 그리고 오후가 되면 새 아이들이 모두 각자 친구들을 데리고 귀가하던 그 시끌벅적함. 혹시 자기만 빠질세라 경쟁적으로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아우성들. 어느 날인가는 셋이 데리고 온 도합 16명의 아이들이 벗어놓은 항공모함 같은 운동화 더미 때문에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때도 있었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쫓겨나지 않느냐고. 그럴 줄 알고 우린 20년 동안 줄곧 아파트 1층에서만 살았다. 그때로선 영원히 소란스러울 것만 같던 집은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 조용해져 갔다.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내가 점점 바빠지고 큰애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부터였나 보다. 그래도 밤이 이슥해지면서 귀가하던 덩치 큰 아이들 때문에 집안은 꽉 찼었다. 한 3년 동안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집을 비웠을 때에도 집이 넓어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싶어 머릿속에선 틈틈이 동계산을 하고 살았다.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물색해보기도 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배워야 했던 덕분으로 이틀 전 약간 더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했지만 막내가 떠나자 집이 순식간에 넓어졌다. 예전에는 집이 넓으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집안이 조용해짐에 따라 집이 넓어지는가 보았다. 어제까지 꽉 찼던 집이 하루 사이에 텅 비었다. 그 텅 빈 집은 남편과 나 단둘이 살기에는 대책 없이 넓어 보인다. 집이라는 게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고요가 견디기 힘들어 서성거리는 자신이 우습다. 한창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에게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조용해질 수 없느냐고 사정사정하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너희들 때문에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엄마가 가엾지 않냐고 푸념하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나를 회방 놓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서 글도 쓰고 사색도 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던 나는 어디로 갔는가. 이제 막내만 군대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당장 무시무시한 생산성을 발휘해서 밀렸던 책을 몇 권씩이고 써제낄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정작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다니 변덕도 이런 변덕이 또 없다. 그래서 젊었을 적
아이들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다고 짜증을 내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늙어봐라. 그래도 애들 키울 때가 제일 좋았지. 하고 협박성 위로를 했었나 보다. 난 그때 속으로 당신들은 애 키우는 것밖에 몰라서 그렇지. 난 다릅니다. 하고 건방을 떨었었다. 그러던 내가 막내가 떠나자마자 그때가 좋았어를 읊어댈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둘째가 독립해 나가는 걸 말려야 했었는지 모르겠다. 자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게 미안해서 나가야겠으니 집을 좀 물색해달라고 점잖게 말을 꺼냈을 때 그 애의 속마음을 모른 척 아니야 괜찮아. 가족인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니 하며 붙잡는 게 나았었나. 경제적 정서적으로 이미 독립했던 그 애를 그냥 어린아들 취급하며 매달릴 걸 그랬나. 결혼도 안 한 아들을 지가 나간다고 그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더구만. 웬 헛소리. 아이들의 독립을 기뻐해야 할 엄마가 그걸 아쉬워하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텅 빈 집에서 서성거리는 마음을 잡아줄 사람은 떠나간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홀로 서자. 누구하고 살까? 이 다음에 더 나이가 들면 누구하고 살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3가지 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 하나, 난 절대로 자식하고 살 생각 없어. 아니, 설사 내가 함께 살 생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자식이 좋아하겠어. 우리 세대야 좋으나 싫으나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배워왔으니까 할 수 없이 모시고 산 거지. 솔직히 무슨 효심이 우러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을 수는 없잖아. 또 불편한 건 자식도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고 건강할 땐 따로 살다가 몸이 아프면 함께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자식들 살림에 일손이 필요할 땐 아무런 도움도 안 주다가 결국 부담만 안겨주는 거잖아. 버틸 수 있을 때까진 혼자 꾸려가다가 정 힘에 부치면 그땐 시설에 들어가야지. 요즘 슬슬 꽤 괜찮은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보면 우리가 들어갈 때쯤이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게 틀림없어. 그 둘.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 늙은 것도 서러운데 시설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야. 돈 받고 보살펴준다는 게 오죽하겠어? 난 악착같이 자식하고 같이 살 거야. 아니, 자식의 입장만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부모는 무조건 자식 눈치만 보고 양보만 해야 하는 거지? 부모가 뼈 빠지게 저희들 키웠으면 부모 늙었을 때 갚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더구나 우리가 옛날 부모들처럼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지라는 건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을 건 내가 쥐고 있을 테고 나 죽은 다음에는 몽땅 저희들 차지가 될 텐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건 감수하고 살아야지. 사람이란 모름지기 가족 속에서 태어나 가족 속에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그 셋. 난 시설도 싫고 자식도 싫어. 늙어서까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지옥도 또 없을 거야. 늙으면 고집만 세어진다는데 시설에 가면
괴팍한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겠어. 허구한 날 스트레스만 쌓일 거야. 또 자식하고 같이 살면 밥이야 얻어먹겠지만 어디 살가운 자식이 있어 나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나 나누겠어. 허울만 가족과 함께이지 외로움은 오히려 더할 게 뻔해. 제일 좋은 건 조그만 텃밭이 달린 집을 마련해서 뜻맞는 친구들끼리 함께 사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밥해 먹고 함께 수다 떨면서 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친구들한테 공을 들여야겠지. 늙어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살려면 과연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누구하고 살 것인가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요즘은 친절하게도 여러 매체에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자세하게 계산해 주기도 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노후를 누구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늙으면 으레 자식들 중에 하나와 함께 산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던 윗 세대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신노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더 그렇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어서인지 대부분 노후 생활 계획을 여성들에게 일임한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세상은 급변하고 노인 세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작 노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에서 스스로 길을 잡아야 하는 일이 너무 버겁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도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좀채로 예상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하다. 산다는 모든 일에 정답이 없듯이 늙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문제에도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또 노년의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나마 현재 경제적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수렁 같은 삶을 허우적대는 이들에게는 다 꿈 같은 이야기다. 이제까지 닥치는 대로 살아왔듯 그들의 노년도 역시 닥치는 대로 맞을 수밖에. 젊은이들 생각으로는 젊어서 고생하면 나이 들어선 당연히 평온한 삶이 보장되리라 믿지만 우리처럼 격변하는 사회에서는 노년 역시 고달프게 마련이다. 아주 쉬운 예로 이자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금리에 따라 생활 수준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국민연금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젊어서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해도 상황에 따라 노년의 삶은 언제라도 변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누구와 사느냐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족 관계 그리고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고 노년의 초입에서부터 건강이 나빠져 가족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마음이 맞는 자식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날까지 가족과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혹은 거의 마지막까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다가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뜨면 양로원으로 가거나 자식 옆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다만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나마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시켜줄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치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치매에 걸리면 최소한의 품이고 선택이고 다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개항일에 언제나 과도기적인 사회에서는 젊은이들 살기도 힘들지만 나이 드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도 고령자에게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질 일이라는 식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일은 또 숨가쁘게 늙어가는 일이다. 본격적인 노령 사회로 들어간다는 30년쯤 후에는 나이 드는 게 좀 편해질까? 그때까지는 모두들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늙어가야 하는 걸까? 물론 지금 형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늙어가는데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수준,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곳곳에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수준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들은 집단 수용소가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라는 개념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늙어서도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을 보이되 보호의 관점이 아닌 존중의 관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또 죽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지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늘어놓다 보니 마치 내가 노인 문제 전문가인 양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영 캥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나 스스로 나이 들어간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문제들일 것이다. 나이 듦이란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정작 나는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누구하고 살까? 혼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다가 영 힘이 없어지면 시설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현재의 설계이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시설은 아직까지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곳이다. 솔직히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그냥 후련히 사라져버리고 싶지만 아주 조그만 소망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걸 바란다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아직도 심술쟁이 엄마라서 가끔씩 아이들을 썰렁한 농담으로 괴롭힌다. 나중에 너희 셋 중에 누구하고 살아줄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들 중 어느 하나를 점찍어 놓은 게 아닐까, 설마. 남편들 집으로 향하다. 젊어 한때는 그토록 내 곁에 있어달라고 외쳐도 그저 바깥으로 돌던 사람들.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젊다고 하기엔 좀 늦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좀 이른 어정쩡한 나이에. 그들 5, 6사 아줌마들의 남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잘 살아보겠노라는 일념 아래 새벽 달빛을 받으며 일터로 향했던 이들.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부모님 수발까지 일체의 집안일을 아내에게 떠맡겼던 이들. 여자의 세계는 남자이지만 남자의 세계는
온 세상이라며 우쭐해하던 이들. 죽어라 일하면 황홀한 노년은 저절로 보장되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들. 그들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말았다. 나이가 더 이상 경륜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무엇으로 취급받는 세태 속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추방당했다. 이제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라는 노래에 한가닥 희망과 자존심을 걸고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세상에 배반당한 그들은 이제 여생의 길동무로 남은 아내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했다. 여보, 나 돌아왔어. 다정히 부르는 소리에 웬걸 아내들은 가슴이 철렁, 얼굴은 흑빛으로 변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된다고 다짐해보지만 반가운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걸 어쩌랴. 시대와 상황이 밀어낸 남편을 나 아니면 누가 따뜻하게 품어주겠냐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띄어봐도 이미 입가는 이질어진 상태다. 지금 중노년에 이른 부부들은 결혼한 지 20-30년이 지나는 동안 진정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 그들은 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낯설다. 거의 하루 종일을 한 공간에서 보내지만 그들 사이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지척이지만 천리처럼 느껴지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니다. 돌이켜보면 나이 들어서 사이좋게 지내기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 어렴풋이 예감했던 기억이 난다. 고만고만한 아이들과 날마다 전쟁 치르듯 살던 30대 초중반. 남편을 일터로 보내놓고 또래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문제만큼이나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단골 화제로 등장하곤 했다. 하루가 다르게 표가 나는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거리였지만 그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부부간의 사이좋은 예를 보기가 너무 드물다는 사실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노상 티격태격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대의 일반적인 부부들에 비해서 꽤 금술이 좋은 걸로 알아왔던 부모님이 날이 갈수록 삐걱거리고 심지어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어떤 친구의 부모는 딸네 집에 올 때마다 번번이 따로따로 오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는 꼭 지하철을 타야 하고 어머니는 꼭 버스를 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고집불통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승용차로 모셔다 드리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분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부모님 사이가 어떤지에 관해서는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마련이다. 어머니들의 가슴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들의 말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던지. 나 같은 바보니까 평생을 너희 아버지하고 살았지. 다른 여자들 같으면 하루도 못 살았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사이가 그런대로 좋았다고 믿어왔던 것은 두 분 사이에 바깥으로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우리 어머니들은 일방적으로 순종했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일수록 집안은 조용했고
우린 그런 집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불렀다. 간혹 친구네 놀러 갔다가 어린 내 눈에도 대차고 기가 세 보이는 친구 엄마를 보면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얼마나 동정했는지 모른다. 젊었을 때 순종적이었던 어머니들일수록 가슴속에 쌓아둔 불만이 더 많다는 걸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든 딸들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안쓰러워 감싸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마냥 어머니 편만 들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가 해가 갈수록 초라해져 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기도 한다. 평생을 참고 살았으니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사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건 애초부터 엄마가 그렇게 길들여 놓았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뭘 그래. 자업자득이지. 엄마 남편인데 엄마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까지 갖고 오는 거야. 나 사는 것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의 부모는 그 세대로선 보기 드물게 금술이 좋은 부부였다. 자식들한테는 일생 선물이라곤 할 줄 모르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한테는 속옷까지 사다 줄 정도로 정분이 유난했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지 어머니 마음속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였나 보았다. 어느 날인가 이른이 다 되어가던 어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우리 집에 혼자 왔다. 조그만 보따리 같은 걸 들고. 어머니는 워낙 말주변이 없는 분이었다. 성격적으로도 말 많은 사람은 딱 질색이었다. 그러던 분이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 흉을 쏟아냈다. 주제는 역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고집퉁이와 좁쌀 영감으로 모아졌다.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느냐. 잔소리는 왜 그렇게 끊이지 않는지 정말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살가운데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이 맏딸이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은지 어머니는 갖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아버지의 나쁜 점들을 늘어놓았다. 한 30분쯤 참고 들었지만 결국 난 냉정한 딸이었다. 엄마 그만해둬. 엄마 세대에 그만한 남편 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50년 넘게 사랑받아왔으면 이제는 엄마도 베풀 때가 됐잖아. 그리곤 이어 직격탄을 날렸다. 엄마네 딸 넷 중에 엄마만큼 호강하는 딸 있는 줄 알아? 어머니는 아무도 자기 속 썩는 거 알아주는 사람 없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다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에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아무튼 젊은 시절 우리는 모름지기 부부란 갈라서려면 일찌감치 깨끗하게 갈라서고 그럴 마음이 없으면 늙어서도 아니 늙어갈수록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게 본인들에게도 좋거니와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큰 부조라는데 입을 모았다. 혹 남편이 못마땅하더라도 자식들 앞에 놓고 남편 흉을 보는 것만은 절대 금물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어느 날 나의 남편도 집으로 돌아온 대열에 끼어 있었고 난 틈만 나면 다 큰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대열에 끼어 있었다. 남편이 바깥으로 돌 때는 그게 불만이었는데 곁에 있으니 또 그게 불만이다. 젊었을 때는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쓴다고 불평했는데 이젠 집안일을 거둔다고 나서는 게 거추장스럽다. 남편도
당신은 바깥에서는 그럴듯한 말만 하고 다니면서 집안에서는 왜 딴판이냐고 매섭게 비판한다. 가슴이 뜨끔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입에서는 남편 자존심 핥히는 소리만 잘도 터져 나온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내가 잘못이야. 어쩌다 얼굴을 보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흉을 볼라치면 본전도 못 찾는다. 너희 아버지는 말이지. 하고 말문을 열자마자 막내가 손을 내젓는다. 두 분이 사랑해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3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한 발 더 나간다. 30년 동안 그 수많은 이혼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이제 와서 새삼 왜 그러세요? 세상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니. 또 연애는 몇 년씩이나 했었는데 사랑의 최대 시효는 3년이라더니 정말 그렇군. 이 남자와 과연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걸 보면 요즘은 갖가지 강연도 많더구만. 어디 돌아온 남편과 더불어 살기에 대해서 기똥차게 가르쳐주는 사람 없나. 하지만 누가 몰라서 못하나. 모자라서 못하는 거지.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